여러분들 좀 읽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다음 질문을 볼까요? 빨리 읽어. 빈칸 채우고 있어요. 우리 20쪽 볼 거거든요. 경제학 지문인데, 자, 다시 얘기할 용기가 없다. 자, 봅시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될까요?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상관관계라고 제가 조금 힌트 드리고 왔었는데, 정확히는 아까 이렇게 말했죠. 소비와 소득의 상관관계. 정확히는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소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결정돼요. 소비가 편향된다든가 소비가 줄다든가 혹은 과소비가 일어난다든가 이거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현상들이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예상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예요. 경제부 장관이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겠죠.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개념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자, 처분이 가능한 소득, 즉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기 표현에 따르면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뭐야 똑같잖아 내 표현이랑. 그래서 그런 소득이 있답니다. 그리고 소비와 무슨 관계냐면 바로 얘기하죠. 양의 상관관계. 뭐 이렇게 멋있게 써놨어. 비례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는 늘어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바로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거. 가처분 소득 증가분하고 그거에 따른 소비 증가분이 항상 적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계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번 돈이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났다 쳐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주일 용돈이 10,000원인데 잠깐만 10,000원은 너무 현실성 없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용돈이 100만 얼마 받니? 자, 여러분들이 알바했습니다. 한 달 알바비로 100만 원 받는다 쳐봅시다. 이건 괜찮네요. 한 달에 100만 원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되는 걸 쓰고 한 50만 원 정도를 술 먹고 노는데 쓴다고 쳐봅시다. 자, 근데 알바 하는 데에서 뭐 빵꾸가 나왔고 야간 작업 좀 해달래요. 그래서 좀 내가 데이터 좀 몇 번 했더니만 사장님 고맙다고 야 내가 쿨하게 2배 콜 해서 그 다른 알바비가 200만 원입니다. 오호! 50만 원 술 드시던 거 150만 원치 먹으러 갈 거예요 그날? 뭘 끄덕끄덕이야. 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 내 가처분 소득이 는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왜? 인간은 소득이 는다고 바로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저금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축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저금이란 말은 잘못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축은 소비하지 않는 소득을 모두 다 일컫는 말입니다. 그게 저축이에요. 세이브야, 세이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소비 증가분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던 거고요. 자, 계속 이어가면 이제 케인스의 일반 소득식이 나오죠. 소비, 이 소비를 어떻게 구하나요? 필수 소비라고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소비를 말하는 거야. 참고로 기본적인 옷은 사야 있죠. 사치제가 아닌 의식주를 말해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육개장은 사야 될 거 아니야. 누필 방은 있어야 돼. 등 누필 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하다못해 텐트라도 한 대 사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자려면 하다못해 신문지라도 덮고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가요. 남 얘기 같죠? 나름 내가 비슷한 거 체험해 본 적 노숙한 건 아니고 대학생 때지 뭐 돈이 많지 않잖아. 근데 내가 또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그 당시는 거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단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알코올 중독 같기도 한데 2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술을 먹었었어요. 2년 동안. 그럼 그 다음은요. 하루 쉰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3년 동안 한두 주도 술 안 쉬고 술을 먹었었어요. 대학교 20대 때 이랬어요. 잠깐 막 맨날 부어라 마셔라 하기보다는 조금씩 매일 먹었어. 많이 먹는 날도 있고.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항상 부족했는데 담배도 폈단 말이야. 뭐 밥이야 뭐 어떻게든 집에 쌓여 엄마가 갖다 준 게 있어서 그걸 먹으면 돼. 근데 담배는 얘기가 달라. 담배는 엄마가 안 갖다 준단 말이야. 근데 술을 맨날 먹고 다니다 보니까 이 알바비가 다 떨어져서 돈이 없더라고. 담배를 못 사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마침 또 그때 밥도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선택의 길로 산 거야. 내 돈에는 한 2,000원 정도 있었는데 이걸로 김밥과 육개장을 사 먹을까? 아니면 담배를 살까라고 고민을 했던 순간이 나요. 기억이 납니다. 뭘 선택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당연히 당연히가 아니라 그 당시 치기에 어려서 그런 것도 있었다.
담배를 이제 사러 가려는데 돈이 또 부족한 거야. 집에 있는 현금 동전을 다 모아봤어. 2,050원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때 폈던 담배가 디스라는 담배인데, 디스 플러스라는 담배인데 이게 2,100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은 4,500원이니까 그럴 거야. 맞나? 모르지 당연히. 4,100원이야 이 새끼야. 자 그래서 잘 몰랐어. 굿. 근데 뭔 얘기를 했지? 2,100원인데 2,050원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저기 안 피는 그냥 저기 어르신 담배가 있어요. 막 장미 그런 거 있었어. 요건 또 1,900원이에요. 자, 2,050원이잖아. 난 디스플러스 사고 싶거든. 들고 가면서 일단 가긴 가면서 바로 이제 자취방 옆에 있는 편의점 가면서 알바생한테 50원만 꺼달라고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딱 보고서 저 죄송한데 그 동전 이렇게 갖고 왔잖아. 그지같이.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갖고 저 죄송한데 50원 이렇게 하기에 너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당당하게 장미 주세요 라고 해서 1,900원 줬던 기억이 납니다. 후회했어요. 그렇게 맛없는 담배는 처음 펴봤습니다. 뭔 얘기를 또 필수 소비에다가 이 B는 한계 소비 성향이랍니다. 한계 소비 날먹할 수 있다고 했었죠. 소비 즉 아까 이거였어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한 비율을 따지는 게 한계 소비였던 거였어요. 반대 개념은 뭐겠어요? 한계 저축 성향이었어요. 이 두 개가 합이 1이라는 건 납득이 되실까요? 자, 1만큼 만약에 가처분 소득이 늘었는데 이 중에 0.3을 내가 소비하면 저축은 자동으로 멸시한 거야. 0.7을 한 거죠. 자동으로 둘의 합은 1밖에 안 되는 거야. 쓰는 거 아니면 저축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즉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내가 받은 돈. 즉 내가 소비를 많이 쓰는 편이면 0.7쯤 되면 내가 추가적으로 번 돈의 70% 정도는 소비로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내가 총 쓴 돈, 총 소비가 나온다.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식은 별 의의가 아니라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 합이 1인 이유, 그리고 평균 소비 성향과 평균 저축 성향 합이 1인 이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도 친절하게 놓은 것 같아요. 이 지문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다만 정보가 좀 많습니다. 20쪽의 마지막 문단은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상관관계를 봤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좀 더 전환해서 가처분 소득이 아닌 것들인데도 소비에 영향 주는 거를 3개를 소개합니다. 자, 3개 먼저 눈치채셨나요? 20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두 번째 줄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요. 돈 많이 들고 있으면 솔직히 많이 써요. 가처분 소득이 똑같더라도 내 통장에 더 많이 있는 얘가 더 많이 쓰는 게 사실 상식적입니다. 그 다음 줄 물가 수준이요. 물가 수준에 따라서 역시 소비가 결정됩니다. 왜? 물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물건이 다 2배가 된다면 내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2배로 떨어지게 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미래소득이요. 미래소득도 영향을 준대요. 이거를 체계화 있게 정리한 사람이 바로 두 사람, 프리덤하고 몰리하니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해 봅시다.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소득, 일시소득? 야, 이름도 스포다. 맞춰봐. 다음 달 승진하실 우리 부장님. 부장 승진 뭐냐? 나도 모르겠다. 다음 달 부장으로 승진하는 우리 과장. 이 과장이 자동차를 바꿀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보너스로 이번 달 보너스 받은 우리 김대리가 차를 바꿀 확률이 높을까? 당연히 과장님이 차를 바꿀 확률이 높아요. 집을 바꿀 확률이 여기가 더 높아요. 왜? 항상소득이 더 강하게 소비에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게 프리드먼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라서. 자, 뭐 별거 없습니다. 님들아, 지금 금액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집에 가다가 복권 하나 주웠어요. 로또 복권 주웠어. 심심해서 이제 이제 딱 맞춰보니까 당첨됐어요. 1등이에요. 28억 수령해가래요, 농협에서. 자, 그날 28억 쓸 겁니까? 그 달에 28억 쓸 거야? 자신 있어? 아니요. 아마 전부 안 쓸걸요? 얌전히 저기 은행에 넣어놓을 확률이 높을걸요? 써봤자 뭐 얼마나 쓰겠어. 엄마, 우리 고생 끝났어. 나 대학 그만 갈래. 이걸로 놀래 평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시소득은 그래서 대부분 저축하는 경향. 여기 말에 따르면 부채 상환 같은 거에 쓴다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빚 갚고 저축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아예 월급 자체가 오른다고 하면 내 소비 자체를 늘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도 바꾸고요, 집도 바꾸기도 해요. 그 내용이었던 겁니다. 납득되실 거예요. 모딜리아니는 인간의 필요소득을 말합니다. 자, 필요소득, 필요소비. 이게 나이 순이에요. 젊었을 때, 중년층일 때, 늙었을 때. 이 곡선, 낙타등이라고 써 있었나요? 낙타등 같이 굽은 요 선은 소득 수준이, 소득입니다. 소득. 자, 아직 신입일 때는 많이 못 벌어요. 한창 열심히 할 때 많이 법니다. 그리고 은퇴하고는 거의 못 벌죠. 여러분들이에요. 님들, 그지예요. 여러분들, 나도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응? 저 이 학원에서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아요. 소득 수준이. 우리 원장님 여기 있네요. 좋겠다. 우리 아빠 김석중 여기 있습니다. 연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소비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나이에 상관없이 소비, 쓰는 양은 거의 비슷하대요. 젊었을 때는 젊은 대로 쓸 일이 있고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쓸 있고 늙으면 늙은 대로 쓸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미리 땡겨 쓰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 때는 그때 미리 썼던 거를 갚고 미래 노년에 못 벌 걸 대비해서 저축해 놓는다. 이런 얘기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맞춰서 진행된다는 그 생애주기 이론이었던 거죠. 됐습니다.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거기 같이 되어 있습니다. 빈칸님들이 채워보시고요. 자, 22쪽 오세요. 자, 지식 내자는 님들이, 거기까지는 님들이 하시고 함정 무력화 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인과 역전. 잘못된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야, 이거 4개 다 해봐, 그냥.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1, 2, 3, 4 함정 무력화 해보세요. 만들 때 몰랐는데 다시 보니 좀 허접하네. 쉽네. 혹시 리카도 대등정리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경제 선택. 혹시 리카도 대등정리 케인스의 이론 중에 현 시대에 가장 쓸모 있는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보기에 있어서 지금 혹시 아시는 분 있나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알아봤자 뭐 몇 개나 알겠어요. 저는 그냥 국어 기출에서 본 것들이에요. 내가 경제학을 전공했겠니? 사실은 대학 다닐 때 복수 전공하는 게 유행이었단 말이야. 지금은 유행이 아니라 당연히 하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좀 핫했던 신문물이어서 대학 동기 중에 나 복수 전공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너는 전공이 2개인 거지. 개간지.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잖아. 똑같은 학비 내고 얘는 전공이 2개인 거야. 우리는 법학은 이거 덩그러니 이거 하나 있는데. 그래서 막 나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좀 알아봤었죠. 그래 알아보니까 경영학을 좀 해보고 싶었거든. 막아놨더라고. 다 개는 소나 그 복수 전공 하려고 하니까 저희는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국문학에서 저희 복수 전공 대환영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라리 거기 나오고 대학원 가지 말걸. 농담이고 교수님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자, 다 됐을까요? 1번부터 봅시다. 인과역전은 아까 봤던 거랑 똑같아요.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소비 수준이 감소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든다? 이게 뭔 개소리야. 자, 맨 마지막에 있는 멘트.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실질 가치, 보유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어요. 즉 그러면 소비 수준이 최종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거였지요. 거꾸로 3개를 읽었어야 됐습니다. 아까 거랑 거의 똑같네요.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문장이 길어서 난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읽으시면요. 일시소득 한계 소비 성향과 항상소득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 이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당연히 더 큰 거는 잠깐만. 일시소득의 한기 소비 성향이 정기적인 확실한 항상 소비 한계 소비 성향보다 더 크다. 작죠. 일시소득이 아까 말했었죠. 여러분들 복권 당첨되면 다 소비로 바로 전환된다고? 아니요. 얄짤 없습니다. 소비 성향이 작게 됩니다. 저축 성향이 더 크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일시소득은 말이죠. 자, 2번은 그 주체 객체가 혼동되어 있습니다. 3번은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의 합은 항상 1이다. 같은 걸로 맞춰주세요. 평균으로 맞추든 한계로 맞추든 저렇게 다른 범위가 같다는 거는 계산식 자체를 이해 못한 겁니다. 하나로 통일해 주시고요. 평균이든 한계든 하나로 맞춰줘. 자, 4번. 뭐야. 앞에 써있네요.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를 찾아갔다면 섭섭해. 소득이 늘면 당연히 소비가 늘지 하고서 그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양이다 이놈아 하고 넘어가면 돼요. 다시 찾아갔으면 섭섭하다고. 자, 이제 스텝 4 보도록 합시다. 요건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케인스가 나왔고 케인스가 바라본 소비 성향을 본 건데 이 케인스 이론 말고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다른 지식이 있는데 리카르도 대등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시적절하냐? 여러분들 수능은 항상 시기적으로 적절성을 띈다고 했거든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지금 정부, 최근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 꽤 긍정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죠. 여러 가지 보조금이 제공되는 거 알죠?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조금을 많이 주셨단 말이야. 나는 받았는데 우리 원장님은 못 받더라고. 되게 불쾌하던데 왜 불쾌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득이 없는 건데. 뭔 얘기하려고 했지?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지원금, 민생지원금이 너무 리얼한가? 민생지원금이 100만 원 여러분들 주머니에 꽂혔다 쳐봐요. 자, 의도는 뭐겠어요? 정부의 의도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부동산 하라는 거야? 못해서? 아니지. 빨리 가서 치킨 사 먹으세요. 빨리 마트 가서 빨리 소비하세요. 이 뜻이죠. 빠른 일시적 소비를 위해 이렇게 교부금을 준단 말이야. 자,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아주 독특합니다.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 뻔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만요. 정부가 여러분들 주머니에 100만 원씩 꽂아줄 때 그 돈 어디서 나와요? 혹시 중앙은행에서 가져와요? 공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 이런 사람 없지? 거기 있는 화폐는 오로지 시중은행만 나간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채권을 발행해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다고. 채권도 공부했었죠? 종이 쪼가리에 써 있어요. 10년 만기 4% 이자 채권 이렇게 하고 정부가 종이를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하면 1,000만 원에 써 있으면 1,000만 원을 이제 황수진 씨가 주고 정부한테 그 종이를 사오는 거야. 그러면 10년 동안 이 1,000만 원에 대한 4% 이자를 정부가 줘요. 그리고 원금은 10년 뒤에 줘요. 정부가 이렇게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현금을 갖고 옵니다. 이 현금을 꽂아주는 거야. 자, 10년 뒤에 이제 정부는 어떻게 되죠? 황수진 씨한테? 황수진 씨가 종이 들고 올 거냐? 헤이 정부 1,000만 원 컬 이렇게 하면서 갖고 온다고. 그럼 정부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 1,000만 원 어디 있어야 돼요? 세금으로 걷어야 돼요. 즉 추후 세금이 증가할 거를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세금으로 다시 내야 되니 내가 지금 받은 100만 원을 쓴다? 아니, 그 세금을 대비하기 위해 세이브한다가 리카르도 대등 정책입니다. 그래서 교부금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신나게 말하고 보니까 나오긴 어렵겠네요. 말하고 나니까 안 될 것 같네요. 이거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었거든. 케인스다. 이제 소비 소득 관계다. 이거지 뭐 했는데 절대 오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네요. 말하고 나니까. 자, 이런 입장도 있다. 오해하지 말고 두세요.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충분히 풀릴 겁니다.
고른 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X지? 어이 V인 줄 알았잖아. 뭘 고민하고 있어? 너 답에 X 쳐져 있어 지금. 아, 네 잘했어. 이렇게 설명이 좀 어려웠나? 왜 다들 망설이시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엄수하려고? B는 0과 1 사이에만 나와야 되니까? 에이. 그건 누구 생각이야? 케인스 생각이야, 얘들아. 이 B 값이, 왜 망설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구나. 이 B 값이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써있죠. 무슨 소리야? 전부 다 쓰지 않는다. 그렇다고 전부 다 저축하지도 않는다. 여기에 따르면 전부 다 쓰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만 쓰고 일부는 저축합니다. 즉 1과 0 같이 전부 다 이거라는 건 없어요라고 케인스가 제시한 거야. 케인스가. 그리고 이 질문에 따르면 현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면서 엔딩을 해줘요. 자, 그래. 케인즈는 그런가 봐. 근데 보기 읽어보니까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케인즈 얘 뭐야 하면서 케인즈에 대해 반박하는 친구들입니다. 즉 그 본문에 있는 이론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 전액 저축. 이건 내가 살짝 좀 맛을 준 것도 있는데 전액 저축이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그럼 B 값은 0이나 1 같이 극단적 값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능해요. 실제로 안 쓴 사람 있습니다. 3번 답이에요. 읽어볼까요? 3번. 리카르도 대등정리에 따라 특별 고부금을 전액 저축한 소비자의 경우 내 싹 다 저축한 얘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 얘는 한계 소비 성향은 뭐 얼마예요? 0이지 뭐. 싹 다 저축이니 한계 저축 증가량이 100% 즉 1이 되는 겁니다. 3번이에요. 저 0과 1의 값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답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머지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다 뻔한 얘기니까. 다 틀린 얘기지 나머지는. 왜 그런지 설명 안 할게. 이제 이해해봐. 이해해야 이 속도가 나와요. 이걸 읽고 또 구조 파악하고 가면 이 속도로 풀 수가 없어. 근데 알잖아. 이 속도로 풀어야 된다는 거. 자, 잔소리 그만하고 문학으로 넘어갑시다. 자꾸 시계가 날 자꾸 재촉하고 있어갖고 9시에요 님들아 살려주세요. 자, 페이지 30쪽입니다. 자, 다행히 자, 얘기 드릴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독서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문학도 하는 방법을 좀 가이드 해드려야겠죠. 양해를 부탁합니다. 스텝 1밖에 못 실었습니다. 각 작품마다.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주 거부터 스텝 2, 3, 4도 문학에다 구현시켜 놓겠습니다. 이번 주 문학은 그래서 스텝 1, 즉 EBS 공식 해설밖에 수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3작품 정도만 주요 부분 해석 심리를 그냥 판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독서처럼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같이 넣어놓을 테니까 오늘까지만 양해해 주세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최대한 운문 위주로 좀 처리할 건데 별거 없어요. 문학은 연계되니까 하는데 그 독서랑 연계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냥 나와요. 그냥 작품이 나와요. 약간 독서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이해하자 했잖아요. 문학은 이걸 기억하자에 가까웠습니다. 이거 나왔을 때 땡큐 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연계에 있는 100 몇십 편의 작품을 다 외운다? 당연히 말이 안 돼요. 대신 우리가 이 작품을 시험장에서 수능장에서 만났을 때 이 정서의 흐름은 따라갈 수 있게끔만 캐치해 놓는다면 그 근육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다시 이 작품을 봤을 때 이 기분으로 지금 화자가 그렇군 떠올리는 게 아니야. 시험장에서 이 작품을 봤을 때 화자의 정서 혹은 인물의 정서를 따라갈 때 한 번 따라간 거는 두 번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기억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서 정서 위주 따라가는 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래서 입이 아프게 제가 조금 읽어야 됩니다. 자, 30쪽 와볼게요. 김소월 작품이고요. 수특 첫 작품은 조금 항상 뭘까 궁금한데 올해는 김소월이 차지했네요. 여러분들 김소월 씨는
일제강점기 때 활약했던 민족 시인인 건 알고 계시죠? 이 시대적 배경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뭐 어찌됐든 일단 읽어봅시다. 이 길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한 시라고 하더라고요. 가볼게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꽉꽉 하며 세웠소. 여기까지. 어디다 체크하시면 되냐? 어제 도 할 때 도 같은 거 잘 읽는 사람이 시를 잘 읽는 사람이에요. 도에다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서 잤냐? 나그네 집이랍니다. 하필이면 왜 나그네 집이라고 했을까? 약간 머무르는 느낌을 안 주죠. 뭔가 떠도는 사람이 머물 집을 말이죠. 야, 나그네 집 지금 영어로 바꾸면 뭐야? 게스트하우스잖아. 그렇지 않나요? 자기 집이 없어요. 아니, 게스트하우스야 그냥. 참고로 원문은 나그네가 아니야. 나그네 여자를 썼어요. 그래서 여객이라고 써 있어요. 원래 원본은. 이걸 번역해 놓은 거야. 이건 참고로. 게스트 맞아요. 한자로도 게스트야. 자, 그래서 어제도 게스트하우스에 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요즘 게스트하우스도 럭셔리가 좀 그런가? 어제도 찜질방에서 잔 거야. 됐지? 이게 딱 그 느낌이야, 이게. 까마귀 울며 세웠대요. 자, 이 까마귀는 그런 화자랑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화자가 지금 정착하지 못한 상황 같고 우리는 정착하지 못하는 거를 긍정적보다는 방황이라는 부정적 상황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화자랑 이 까마귀의 깍깍 되는 거는 분위기적으로 꽤 잘 호응하고 대응돼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까마귀는 화자와 잘 대응하는 자연물이에요. 객관적 상한물인데 호응하는 객관적 상한물입니다. 물론 감정이입 대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만 부각시켜주고 형성시켜주는 용도만 써요. 화자 지금 무슨 정서인가요? 확실히 몰라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아직 몰라요. 더 읽어봐야죠. 2연으로 갈게요. 오늘은 또 몇 심리 어디로 갈까? 오늘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체념했나요? 그건 아니야. 오늘은 오늘은이라고 했어요. 어제와 다른 무언가의 새로운 시도를 또 하겠다는 겁니다. 약간 체념이나 좌절한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무언가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자, 여기다 네모를 쳐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원툴이면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라는 곳이 없어. 자, 이거다 네모. 이걸 놓치면 수많은 뒤에 있는 함정들에 다 걸리게 됩니다. 자, 이 네모 치셨나요? 오라는 곳이 없어. 자, 나는 못 가오. 이 사람이 가지 못하는 거. 이 작품의 제목이 길이거든요. 길이 정말 많아요. 근데 못 가요. 이유는 고민돼서? 아니요. 오라는 곳이 없어서예요. 이거 원툴이에요. 무슨 말인데요?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직은. 아니지.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우리가 이 작품을 분석하는 거니까. 심리적 안정을 취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제강점기 때의 지식인의 막막함으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고향을 상실한 일제 탄압 때문에 고향을 상실하고 떠돌게 되는 조선 식민지 백성들의 비화라고 봐도 되고요. 뭐든 좋습니다. 심리적 차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르는 곳이 없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리요. 이거 좀 뜬금없이 느껴져요. 참고로 정주곽산은 김소월의 고향이에요. 근데 자, 봐봐. 나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 고향 정주곽산. 자, 내 고향 세종시 소담동 거기 BRT도 가고 저기 버스도 BRT도 가고 택시도 가요. 잘 가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뉘앙스를 잘 느껴봐. 나 오라는 곳이 없어. 못 가오. 내 소담동 BRT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고 택시도 잡혀요. 뭐야 이거. 물리적으로는 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물리적으로 가는 건 지장이 없어. 확실했죠. 근데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언가 못 갈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이지 않은 이유, 심리적 단절. 이렇게 가면 되겠죠. 심리적으로 방황하고 단절되어 있어요. 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과. 이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하나만 체크해드린 거야. 오라는 곳이 없어서.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자, 그 다음 여보소 공중에. 자, 오늘의 거의 주인공입니다.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이놈의 기러기는 그 갈매기랑 맨날 세트로 나오죠. 근데 이 기러기 잘 보세요. 말투를 보셔야 돼요. 야, 일단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었는지부터 확인하자. 이 기러기는 잘 가는 얘야, 잘 못 가는 얘야? 잘 가는 얘인 거 눈치챘을까요? 말투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부분. 어이 공중에, 어이 기러기, 아유
공중에 길이 있어? 왜 이렇게 잘 가? 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파트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아니 공중에 길이 있나? 왜 이렇게 잘 가? 라고 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럼 길은 잘 생각하세요. 여기서 어렵습니다. 길은 화자에게 어떤 의미냐?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얘야? 갈 수 없게 방해하는 요소야?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해요. 왜요? 잘 생각, 지금 말투 다시 봐봐. 기록이 왜 이렇게 잘 가? 공중에 길이 있나?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길은 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 지위가 아직 유효됩니다. 걸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원래의 의미가 유효하다고 아직. 그럼 뒤에 말이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잘 잡고 오세요. 다음. 여보서 공중에 저기러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어. 자, 이번에는 화자의 춤이다. 바로 열 십자 복판입니다. 열 십자일 때 십자는 10이라는 글자 한복판이니까 여기 서 있대. 한복판이니까 여기입니다. 길이 몇 개야? 일단 4개예요. 열 10이네. 이게 10개 있대요, 님들아. 수많은 갈림길을 말해요. 열 십자. 십자가 10개야. 40개의 갈림길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에 아니지 정신 차려. 이게 열심이지. 미친놈아 봉수야 정신 차려라. 별도 아니고. 자,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길이 4개 있어요. 여기로 가면 소담동, 여기로 가면 보람동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방곡동. 잠깐 방곡동도 있니? 미안하다. 그래? 왜 못 봤지? 반곡동이라고 있어요? 지편동이 아니라? 그래. 있겠지. 뭐, 좋겠다. 야, 축하한다. 미안해. 잘 몰라서. 내가 길치야. 열 십자 한복판에 서 있고요. 사거리고요. 자, 그러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상황이 괜찮은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봐봐. 왜 이런 세팅을 했을까? 자, 마지막 문입니다. 오른쪽.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바위 갈 길은 하나 없어. 아하. 문제. 길 때문에 못 간다. 맞아, 아니야? 아닌 거야. 그 낚시 조심하면 돼요. 길이 많아서 고민돼서 못 간다. 맞아? 아닌 거야.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많은데도 못 간다. 길이 좋은 거에 지위가 유지돼요. 그래야 이 시의 막막함이 부각돼요. 이렇게 길이 많은데 갈 수가 없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길이 많아서 고민돼서 못 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을까요? 김소월의 길은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힘들어. 뭐 더 없나요? 미안해. 콘텐츠를 더 준비하지 못해서 요 정도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문학이 오늘 내가 너무 급했네. 문학이 이 정도면 3개 정도 하면 시간이 좀 당연히 남겠죠. 독서 오늘 하나만 더 합시다. 참고로 이제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일찍 끝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정시간에 끝나거나 좀 늦게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으면 돼요. 그럼 애매하게 하나 더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2쪽이에요. 세 작품이 있습니다. 형식을 보니 그리고 사람 이름 꼬라지를 보니 시조일 확률이 높네요. 마지막 거는 이규보고요. 한자가 7언어로 있는 거 보니까 한시에 해당하게 되겠네요. 자, 하나하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부터 볼게요. 고울사. 여러분들 고전 어휘는 이제 체크해 놔야 되거든요. 수능 특강에 있는 고전 문학에 있는 어휘는 수능장에서 번역 안 해줍니다. 그러면 고울사에서 뭐가 보여요? 리을사를 보셔야 돼요. 리을사. 리을사라는 종결 어미가 있어요. 뭘로 해석해요? 뭐뭐구나. 감탄형 어미 뭐뭐구나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이게 옛날에 쓰는 감탄형 어미군요. 공식적으로는 현대에도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현대에도 쓰긴 쓰는데 님들이 안 쓰는 거죠. 어르신들이 씁니다.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앞불사라는 말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게 감탄. 됐고요. 자, 고울사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곱구나 이렇게 번역합니다. 곱구나 저 꽃이요. 꽃에 대한 예찬인가 봅니다. 계속 갈게요. 반만 여인 저 꽃이요. 여였대요.
꽃이 여였다는 건 아무래도 시들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절반 정도 다 시든 건 아니고요. 반쯤 맛이 간 꽃인가 봐요. 자, 반쯤 시드는 꽃입니다. 근데 뭐래요? 곱대요. 자, 이 시의 주제 여기까지 봤을 때 뭘까요? 나이 먹음,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늙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예찬하는 모습, 즉 나이 먹음에 대한 예찬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참고로 안민영이 매화사 쓴 그 아저씨예요. 근데 요건 됐고, 자 다음 더도 말고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하여. 자, 더 나이 거까지 그 정도 먹었으면 됐어. 더 이상 먹지 말고 딱 매번 매양 매번 딱 그만하여 있어. 그만큼만 있어서. 다음 춘풍의 향기 돋는 나비를 웃고 맞이하노라. 아, 그 나이면 이제 나비도 맞이하고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나이가 먹었지만 괜찮다는 예찬, 뭐 조금 더 과감하게 확장하면 위로해주는 시라고 해석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 오른쪽에 EBS 공식 해설이 실려 있잖아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 EBS 공식 해설이 뭐냐면 님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선생님 뭐 어때? 다 뭐. 그냥 장난해봤고요. 자, 볼까요? 뭔 얘기를 했냐? 오른쪽에 1 해제 볼게요. 예찬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해제의 세 번째 줄.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순리이므로 머지않아 완전히 시들게 될 꽃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 가능한 해석입니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왜냐? 꽃한테 반쯤 시들어가고 있는 꽃한테 아이고 딱 그렇게 매번 딱 그만큼만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를 거부할 수 없는 이 사물, 유정물의 이제 유한성을 부각하는 소재라고 봐도 뭐 괜찮은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라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죠. 물론 나이 먹음에 대한 예찬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고 써져 있으니까 그 해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됐습니다. 간단하시니까 너무 더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두 번째 시로 넘어갑시다. 오경화의 시네요. 읽어볼게. 힘들어. 꾀꼴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작은 아들 글을 읽고 며느라기 배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 한다. 때마침 지엄이 안 까먹었죠? 아내입니다. 와이프입니다. 지엄이가 술을 걸으며 아이고 한 입 맛 좀 봐봐. 간 좀 봐봐. 라고 맛보더라고 하더라. 뭘까요? 브이로그입니다. 진짜예요. 해서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감. 끝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브이로그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왜 있어요? 일단 안 나와요. 이런 거. 뭐 있으니까 는 거지. 아니야. 나 이런 말 하지 않을게. 나 거의 징크스야. 안 나와요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뭔가 하나씩 나와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 자, 이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나올까? 두뇌 불가동. 이거 어때요? 야, 니들 여러분들 내가 알 바 아니고 원장님 그 인스타 뭐 그런 거 하더라고. 어디 놀러 가서 뭐 바베큐 먹거나 뭐 비싼 밥집 가갖고 뭐 먹은 거는 카페 가서 뭐 한 거는 막 찍어서 올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내가 끓여준 라면은 안 찍더라고. 내가 그 청소도 내가 설거지도 열심히 하거든. 그건 안 찍고 올리더라고. 왜 그럴까? 자, 스페셜하고 특별한 거 그리고 내가 찬란한 순간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기록하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인가 봐요. 인스타 꼬라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만 이 오경화 씨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김봉수랑 먹은 라면도 올리는 거야. 일상의 행복감을 드러낸다는 거는 현대사회에서의 여러분들의 과시적인 현대사회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에서 나름 우리에게 생각할 점을 던져주네요. 라고 억지로 쥐어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오겠냐고. 안 나와. 모르겠지만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자, 시 별거 아닌 걸 인지한 것만 해도 소득이야. 이 시는 별거 아니구나. 그냥 이게 다구나 하고 넘어가자고. 이상한 의미 찾지 말고. 자, 아래 거 보세요. 이규보. 아유 친절해라. 문화가 또 친절하더라고. 번역을 해줬어요. 제목도. 원래 제목은요. 대농부음입니다. 무슨 소리냐. 대농, 이 말 그대로예요. 이거 번역해 놓은 거야. 농부를 대신하여 부음, 을 퍼준다 라는 뜻인데 이 작품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이규보 누군지 아시죠?
자, 한국 사람이고요. 한반도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아유, 아시는 분 있잖아. 얘들아, 한국사 공부해야 되는 건 알지? 막판에 가서. 무신정권 때 이민 체계에서 일했던 문신을 말해요. 문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막 용어 써도 될까? 권문세족 계열로 들어갈까? 음서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어받은 걸까 하면 그쪽보다는 사대부 쪽에 가깝습니다. 고려 때는 이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그 태조 왕건의 개국공신 라인에서 비롯되는 문벌귀족파가 이제 이어져 오고 주요 집권층이었죠. 근데 고려 후기로 가면서 중기를 넘어서서 지방 향촌 사회를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 세력이 있는데 얘들을 신진 사대부들이라 한대요. 그쪽에 가깝다 보시면 됩니다. 이 신진 사대부들은 특정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바로 유교 성리학이에요. 이규보는 그런 포메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무신 정권 때 문신이에요. 무신 정권 때 문신들을 탄압하고 많이 죽였는데 이규보는 오히려 중용해요. 그만큼 능력이 괜찮았던 얘거든. 그렇다고 이규보가 권력자한테 아부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꽤 독특한 포메이션이에요. 사대부, 유교 속성 달려있는데 고려 사람이고요. 무신 정권 치하에서의 뭔가 꼿꼿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꼰대입니다. 참고로 이 아저씨. 이 사람 수필 하나 알려드릴까요? 토구를 무너뜨린 이야기. 이거 교과서에도 한번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 출판사는 아닐 텐데. 집에 온 거야. 수필이야. 이규보 수필 여러분들 많이 봤을걸요? 이옥설, 참화설 다 본 거 아니에요? 님들 알아요? 이 아저씨 이미. 집에 갔어요. 토담 허문설인데, 자, 집에 가니 마당에 무슨 무덤같이 흙 봉우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겨울이라 추운데 이렇게 토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토담 안에서 설거지도 하면 손도 안 터지고 안 차가워서 괜찮고 난초도 기를 수 있어서 아주 제격입니다. 자, 이규보가 자기가 써둔 수필이야. 일기장이지. 큰 소리로 자연의 섭리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것이 바로 이 자연의 섭리거늘 어찌 이런 해괴한 것으로 자연의 섭리를 어긋나라냐. 당장 허물어버리거라 하고 이 기록을 남긴다. 라는 거 이제 토답을 허문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꼰대입니다. 지가 설거지 해주던가 이 새끼지. 에휴. 자, 참 아주 강직하신 분인가 봐요. 자, 특징 첫 번째. 이런 분이 자기 사대부로서의 목소리를 안 냅니다. 특이하게 가상의 화자를 설정해요. 자기는 아닌 이 사람의 시나 수필은 다 자기가 주인공인데 이건 특이하게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독특한 포메이션이다. 일단 읽어봅시다. 자, 이거 말을 해야겠네요. 자, 봅시다. 비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매니. 도시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김매다는 잡초를 뽑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을 매니 잡초를 뽑고 있으니, 자, 농부가 열심히 비 오는데도 일하고 있는 거죠. 흙투성이 험한 꼴이 어찌 사람 모습이랴만. 네, 사람 꼴이 아닙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네요. 흙무더기 속에서. 왕손 공자들아. 왕손 공자. 자, 공을 세운 사 왕의 자손이라는 건데 그 당시에 권력층들을 말합니다. 왕족 그리고 공을 세운 그 권문세족들을 말하는 거죠. 들아 더 이상 얕보지 마오. 왜? 계속 읽어볼게요. 그대들의 부기오사. 자, 여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리 농부로부터 나오나니. 두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첫 번째, 화자는 농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규보신데 말이죠. 이규보는 신진사대부 계열이기 때문에 그 당시 권력을 갖고 있던 권문세족과 나름 대립하는 존재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이제 신진사대부로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농부로 잠깐 빙의해서 하면서 우리 농부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독특하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시에서 봤던 농부들은 어떤 존재야? 뭔가 털리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한 존재거든요. 뭐 500년의 세월 뒤를 시간을 돌려서 정약용의 시를 보면요. 막 볼이 막 추수했는데 막 아전이 걷어가갖고 막 억울해하네 막 이런 시들이에요. 근데 이 농부는 뭐라고 말해요? 야, 니들의 북이 어디로부터 나와? 우리 농부로부터 나오는데 어디서 까불어? 라는 얘기예요. 주체적 농부라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 화자가 농부고요. 이 농부가 주체적 농부예요. 이 번영, 사람들의 권력 모두 다 농부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교 사상, 조선 중기 후기 때 심화됐던 이 직업 간의 산업공상이랑 좀 위배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좀 독특한 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여기까지가 1년이고요. 엔터를 못 때렸어요. 자, 2년 볼게요. 핵곡식은 푸릇푸릇 논밭에 자랐는데 아전들은 벌써부터 조세 거둔다고 성화로세. 아직 곡식도 수확도 안 했는데 자, 세금 거둡시다 하고 있는 거야. 힘써서 경작하여. 자, 한 번 더 체크하면 될까요? 나라 부유케 한 건 우리 이건을. 아까 그 필기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화자, 농부, 주체적 농부. 이번에는 단순히 권력, 권세의 근원이 우리라는 것뿐만, 농부라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번영 자체가 농부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주 주체적인 농부. 농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보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왜 이렇게 뜯어가?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예, 세 개 다 쉬운 시입니다. 오히려 아까 김소월의 길 그게 좀 어려웠던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34쪽입니다. 요거까지는 하고 독서를 하나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뒤에는요, 뭐 임진록 그런 건데 개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34쪽 오세요. 요건 다른 의미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팔렸거든요. 아, 그럼 나왔던 거 또 안 나오나요? 아니요, 나왔던 거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많이 나왔어요. 모의고사, 수능, 1학년, 2학년 기출 다 있어요. 왜? 내기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시험에 내기 좋은 소설이 있을까? 그러니까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의 심리를 파악해줘야 되는데요. 서사문학은 이 스토리를 기억하는 건 솔직히 기억이 안 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제시된 지시문들, 여기에 제시된 지문들 안에서 인물들이 행동하고 대사를 날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 배경도 존재할 거고요. 그걸 조합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기분이겠군. 이 대사는 무슨 기분이겠군. 그리고 얘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겠군. 거기까지 뽑으면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다시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기억이 나요. 편하게. 자, 기억하라고 아닙니다.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읽어줘야 돼요. 조금 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거 현대고 얼마 안 된 소리라서 술술 읽혀요. 어려운 말도 거의 없습니다. 자, 시간 좀 드릴게요. 똑같이 3분이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읽어봅시다. 아니, 이 봉구가 은근히 하는 액션이 몇 개 있어요. 막 영감이랑 같이 막 꺼져라고 하고 있는데 잠바를 덮어준다든가 딸아이한테, 아니면 주머니에 돈을 얼마 찔러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이 몇 개 있죠. 자, 근데 스토리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칠복이가 아내가 바람이 나요. 그러고 시작해요, 이 작품이. 왜 딸이랑 둘이 있겠어? 아내가 남자랑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찾으러 다니면서 이제 돈을 다 뭐 이제 얻게 된 이제 빈민이 된 거죠. 거지가 된 겁니다. 딸아이와 함께 이제 아내를 찾고 있다가 징을 껴안고 있어요. 뭔가 좀 비현실적이어서 사실은 조금 지금 징이 나온다는 게 어찌됐든 간에 징에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몇 번 나오죠. 이 소리가 바로 이 작품의 징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처음에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바로 보면 돼요. 어디 있냐? 34쪽에 이문단이라고 해야겠나요? 네. 자, 저기 34쪽에 이문단 세 번째 줄. 다음 주에는 제가 빔을 준비해 올 테니까 그때는 칠판 보면서 보자고요. 자, 세 번째 줄. 그 징에서 찾으셨나요? 이문단 세 번째 줄. 그 징에서 마치 방울째 할미산 너덜거기 와르르 허물어진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기도하고, 여기까지. 실제로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방울제가 어디냐? 읽으신 분들, 중략 부분 읽으신 분들 눈치겠지만 바로 칠복의 고향입니다. 즉, 근데 이 고향은 지금 댐 건설 때문에 물에 잠겨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랑 겹치는 소리입니다. 즉, 징소리의 첫 번째 뜻. 간단하겠으면 이거죠. 산업화로 인한 폐해입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줘요. 징에서 그런 소리가 난대. 고향에 그 산이 무너진 소리가 듣는데요. 계속 읽어볼까요? 또 어찌 들으면 방울제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흐느껴 오는 소리가 아슴하게 들려오기도 했다. 네, 산업화의 폐해예요. 그냥 이걸로 묶으면 돼요. 댐 건설이거든요, 이게. 이 댐 건설이 참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연을 파괴한다, 환경이 무너진다, 이렇게 마을이 없어진다는 건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산사태도 예방하고 좀 좋긴 한데, 이런 얘기 했다가는 또 혼나겠죠, 저기.
그래. 도시 사람이 돼서 그래 우리가. 잘 생각해봐. 요즘엔 댐 건설 반대하는 그 시위 본 적 있어요? 솔직히 없지. 사람들 생각이 이제 바뀐 거야. 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저 때만 해도 그냥 전국에서 그냥 몇 개씩 있었어요. 댐 건설한다고 하면 그냥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 어떤 스님이 단식 투쟁해갖고 그 대통령 찾아가고 위로하는 적도 있어요. 그만큼 댐 건설 반대가 거의 국가 이벤트였거든요.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돌아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볼까요? 그때마다 방울제에 살던 시절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다. 다음 줄이요. 칠복이는 징에서. 자, 이번엔 무슨 소리일까요? 고향 사람들이 그를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고향 사람들이 칠복아, 야, 이리 와, 같이 살자 이러는 거예요. 공동체 회복을 말합니다. 공동체 회복에 대한 공식 해설은 이렇게 갑니다.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염원으로 이쪽으로 가요. 아, 근데 그거는 납득이 돼요. 집도 없고 떠돌고 있는 칠복이가 징에서 듣는다는 거는 자기한테 결핍된 걸 말하는 거니까 바로 공동체 회복이에요. 이걸 원한다 라고 해석하는 거는 전혀 모순되지 않고 잘 어울리는 해석이에요. 납득이 될까요? 자, 그래서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중략 부분 줄거리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데, 이 마을은 이제 수몰되고요. 원래 이제 댐 건설 때문에 마을이 물에 잠겨요. 그래서 그 주변에 원래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호수 같은 게 생겼으니까 물고기에 살고 있단 말이죠. 댐 호수. 여기서 이제 낚시꾼들이 몰려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대상으로 매운탕 장사를 하며 마을 사람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 사람들 다 원래 저기 방울제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갑자기 요식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칠복이가 왔어요. 뭐 한대요? 징 치고 있어요. 왜? 그 이유까지는 안 나오죠. 네, 없어요. 그냥 반복해요. 그리고 좀 꺼벙하게 나와요, 사람이. 그냥 쳐요. 낚시꾼들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의 없겠지. 이게 조용히 잡혀요. 당연히 막 이게 시끄럽고 요동치면 안 잡혀요. 특히 이런 저수지나 호수 같은 경우는 완전 조용해갖고, 조금이라도 소리 나면 이게 잘 안 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정치고 있으니까 이 고기도 안 잡히고 당연히 시끄럽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갖고 잘 안 와요. 자,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왜 징을 쳤을까요? 칠복이가 기억하는 고향은 무슨 고향이야? 이 산업화 이전의 공동체잖아요. 농업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없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매운탕 끓이고 있단 말이야.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낚시꾼들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야. 칠복 입장에서는 이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체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즉, 이걸로 다 묶입니다. 댐에서 이걸 친 이유는 원래 자기가 원했던 공동체를 염원하는 그 마음에서 쳤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던 거죠. 쫓겨나게 됩니다. 다만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어핀 딸아이가 콜록거리니까 잠바를 우리 보험구가 입혀준다든가 아니면 1,000원짜리 2개를 넣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의 행동과 대사와 행위와 별개로 이런 작은 요소를 통해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은 아직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액션들이에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내지만 아직 그 공동체에서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하면 그건 아닌 거죠. 자,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엔딩씬. 여러분들, 마을 사람 한 사람이 아니야. 마을 자체에 들린대요. 뭐가 징소리가. 근데 칠복이가 다시 왔겠어요? 그건 좀 이상하죠. 무언가 상징적인 메시지겠죠. 자, 이거예요, 결국에는. 요걸로 좀 묶이는데, 그래도 수특에서, 저기 공식 해석에서 좀 딴 걸로 빼줬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칠복이 쫓아냈죠. 어린 딸아이로 고생할 건 아는데도 그냥 몰아냈단 말이야. 아주 매몰찬 인간이죠. 그 사람들한테 징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비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경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너무 거창하게 말했죠. 공식 해석에 비인간에 대한 비판, 그 삭막한 인간관계에 대한 비판, 이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처리할 수 있겠어요. 컨텐츠가 없으니까 더 할 게 없죠. 아니, 뭔가 밋밋하네. 이제 여길 채워볼까 하고 싶은데, 뭐 없어. 여러분들 뒤에 세 작품 남았거든요. 자, 하나는 임진록입니다. 조선 판타지입니다. 조선 웹툰입니다.
조금 유치합니다. 이거 왜 임진록이 왜 써져 있는지 알죠? 임진왜란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 좀 자존심을 굽혀줬단 말이야. 뭐 어떻게 판타지로 조져야지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명한 아저씨들 많이 나옵니다. 아, 이순신은 기본 나오고 뭐 사명대사 나와서 그냥 가져 탁 해서 그냥 다 털어버립니다. 저랑 같이 볼 건 아니에요. 다음 극문화 특성인데 일산봉조는 좀 재밌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대극인데요. 그 연극이에요. 서사극이야. 이건 나름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컨텐츠 준비 안 해서 이 당시 때 나온 작품들이 다 그래요. 정부 비판하는 작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동인과 서인이 대립해서 여러 가지 기축옥사라든지 다양한 사화들이 있었던 거, 조선시대에 이런 사화들이 있었던 건 대충은 알고 계시죠? 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정확히는 기축옥사 맞네요. 와, 어떻게 기억하지? 그래서 이 기축옥사 때문에 동인, 서인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정철 아저씨도 참여해요. 그 관동불고 그 아저씨 맞습니다. 어찌됐든 이 정권이 넘어가요. 그래서 결정적인 이 사람들의 나쁜 하나의 이제 잘못한 걸 찾아내서 이제 틈을 찾아내서 정권이 바뀌고 이제 어떤 서인 쪽인가로 이제 유리하게 바뀌어요. 자, 근데 바뀌니까 왕이 그래 그랬구나 하고서 그럼 뭐해? 빨리 그 역도놈을 잡아라 하면서 끝납니다. 에? 뭔 소리예요? 역도라고 주장했던 파가 있었고 아닌 파가 있었는데 역도라고 잡으려고 막 계속 모함을 하고 이제 막 사건을 이제 막 몰아가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이제 실책을 발견해서 이제 무너지고 그 역도가 아니라고 변호하던 팀이 이제 다시 이제 정권을 잡게 됐어요. 이제 왕에게 이제 보고했겠죠. 근데 왕이 그렇게 말해요. 빨리 역도 안 잡고 뭐해? 라고 한다고. 이게 뭐냐? 사실 이 권력 이제 공고한 권력, 독재 정권을 공고하기 위해 그 아래에 있는 권력들이 소모품으로 이제 처리되는 것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현대극이래요.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요. 전체 줄거리 아주 상세하게 써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읽었을 때 딱히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율정선인데 수필입니다. 이 율정선은 우리가 기출 보다가 보기에서 만났었어요. 밤나무에 대해 쓴 글은 없는데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기억 안 날 거라고 이제 슬슬 이제 복숭아 나무 곁에서. 근데 그 보기에 아직 이 밤나무를 소재로 쓴 글은 없지만이란 보기가 하나 있었어요. 율정서, 그게 여기예요. 재밌게 읽어보세요. 소소해요. 자, 독서 하나만 더 합시다.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자, 그냥 이렇게 합시다. 3개 있으니까 3개 남았거든. 2개는 쉬워요. 아까 첫 번째 거는 그냥 님들이 하시고요. 마지막 또 여러분들 롤스 정의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돼요. 절차의 공정성인데 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만한 언어 명제 논리학을 가져. 페이지 12쪽입니다. 요거 하자. 요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서둘러야겠네. 자,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 요건 조금 멘트 조금만 해드리고 갈게요. 이 글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에 대한 얘기냐? 특정 현상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어떤 현상이요? 황수진의 눈물을 설명하고 싶은 글이야. 상담 끝나서 듣고 있을 텐데. 아니, 드라마 보잖아. 자꾸 울어. 영화 보잖아. 막 칼로 쑥 하면 으악 하고서 막 이러고 있어, 옆에서. 그래서 내가 침착하게 저기 원장님 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야 저거 검색해보니까 개런티 저거 하나에 8천만 원 받았대. 이병헌 씨가 으악 하고 하는 거야. 저거 으악이 8천만 원짜리 으악이야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닥치래. 분위기 깨지 말고. 그래서 아니 저거 진짜가 아니라니까. 막 울고 있어. 불쌍하대. 뭘 불쌍해. 8천만 원 받았는데 하면서 막. 근데 닥치래요. 좀 제발 몰입 좀 깨지 말고. 그래. 근데 이제 나는 안 그러냐. 아니야. 나도 몰입해서 막 볼 때가 있어요. 명탐정 코난을 내가 그렇게 봐요. 아주 죄송해요. 피카한데 저런 거였고 저 나쁜 년 하면서 본단 말이야. 아내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걸 이 만화 영화를 왜 이렇게 한다고. 서로 취향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저는 명탐정 코난이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나요? 저 사건이 실제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만화 영화인 거 압니다. 류이치 그 작가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 알아요. 자, 저기 황수진 씨가 본 영화 저 사람이 이병헌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니야. 이병헌 씨야. 알고 있어요. 근데도 진짜로 믿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야. 허구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몰입하고 진짜라고 인지하는 거는 어떤 심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당연히 좀 복잡한 상태예요. 두 팀이 등장합니다. 두 팀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되는데 많이 어려워요. 명제 논리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건 내가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 나랑 했었나? 기출할 때? 했지! 이 비트겐슈타인 후배들이야. 여기 나오는 오늘 팀들이 잠깐만. 비트를 틀어봐. 거의 그 표정이네. 그 들었을 때. 아니 그 논리 철학 논고. 아니 그 자동차로 그 교통사고 그 설명하기 위해 자동차 모형으로 법원에서 써먹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사태와 현실의 대응 관계 뭐 이러면서 했던 비트겐슈타인의 그 기출 하나 있었어요. 그 후배들입니다.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요. 따로 설명은 없어요. 비트겐슈타인 언급은 없고요. 그 그림 이론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걔가 비법 소설을 만든 거고요. 그걸 사용해서 이 황수진이 김봉수가 코난 보면서 공포에 지린 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비트겐슈타인 끌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후배들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자, 시작해볼까요? 3분 30, 4분. 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필기가 심플해졌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조고 나발도 필요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 글의 구조는 다시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만 우리가 파악하자고요. 내용이란 말을 좀 조심히 써야 되는 글이군요. 월턴이 나옵니다. 의미론적 내용과 사용상 내용이에요. 의미론적 내용은 말 그대로 문장 자체의 의미입니다. 사용상 내용은요, 문맥에 따라, 즉, 문장 내용과 상관없이 작동하는 내용이란 뜻이에요. 납득이 안 되죠? 반어예요, 이게. 자, PC방 간 얘기 해드렸죠? 김봉수가 중학교 때 피파온라인 했던 얘기 했었죠? 안 했었나요? 학원 빼먹고 PC방 한번 갔었거든요. 한 번이겠습니까? 그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야만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빠져도 몰라요. 뭐 지금은 인간미 없게 바로 왜 결석했죠? 바로 카톡. 에휴,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엄마가 집에 잠깐 장 보러 가면 핸드폰이 어디 있어? 집전 안 받으면 그냥 끝이야. 기도 메타로 가는 거지 PC방. 어제는 그래서 크로스 올렸어요. 피파 온라인 하고 있는데요. 그때 피파 온라인 1 이름도 1이 아니야. 그 게임 피파 온라인이었어 이름이. 그래서 선수를 해서 구석에서 공을 내 공격수 쪽으로 띄어서 올리는 걸 크로스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내 선수를 헤딩을 때려서 넣었어요. 그때 피파 온라인 1은 저 중학교 때예요. 참고로 엄청 옛날이죠. 그때 피파 온라인 지금도 그런데요. 골을 넣으면 하이라이트가 재생돼요. 약간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서 이제 막 골이 들어간 장면을 계속 여러 각도로 보여줘요. 물론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면 스킵이 돼서 바로 경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때는 야만의 시대여서 골을 넣은 사람만 그걸 스킵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본능에 따라 감상하면서 채팅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봤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학생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 근데 이게 또 감상하면서 채팅을 하고 있었죠. 봤니? 하고 있었는데 뒤통수가 좀 따가워요. 쓱 보니까 오세영 여사가 서 있어요. 우리 모친이시죠. 잠깐 2초간의 정적이 흐릅니다. 꿈뻑꿈뻑. 그래서 오세영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해. 의미론적 내용으로 갑시다. 우리 엄마는 무슨 심리 상태인가요? 내 환상적인 크로스 플레이를 보고 감탄하신 거예요. 근데 다들 알고 계십니다. 잘한다 잘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문장 명제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용상 내용. 널 죽여버리겠다는 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었던 거였어요. 됐을까요? 무슨 소리냐? 허구 이야기는요, 명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명제가 아니라 그냥 언어가 아니라 그냥 놀이일 뿐이에요. 그 놀이에 우리가 그냥 참여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대신 그러면 뭐만 작동해요? 사용상 내용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 놀이, 그 영화, 그 명탐정 코난의 산장, 밀폐된 밀폐실, 그거를 진짜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에 불과하지 표면적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지 잘 안 보여요. 이거예요.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거짓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월턴이 얘기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요것 끌고 오려고 했던 거야.
이제 김봉수가 자기야 저거 이병헌이야 진짜 저기 사람이 뭐 미스터 쇼제 그 걔가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 월턴이 짜잔 이보게 그걸 따질 필요는 없다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명제가 아니거든. 됐을까요? 월턴이 바로 저를 갈굴 수 있는 방법이 요거였어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단 말이죠. 저랑 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침묵해라. 즉 경험 세계가 아닌 거는 언급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거 갖고 온 거야 월턴이. 자, 불완전 명제는 좀 다릅니다. 얘는 좀 다른 식으로 출발했어요. 뭐냐? 명제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 계열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명제가 맞다고 봐요. 허구도. 다만 빵꾸가 나 있는 명제인 겁니다. 즉 허구라는 것은 명제를 구성한 요소 중에 빈칸으로 처리되는 것일 뿐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이 짓거리를 해요? 아까 깔끔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자, 좀 더 장점이 많았나 봅니다. 명제를 어떻게든 끌고 왔어요. 빈칸이 있긴 하지만 허구가 있지만 어떻게든 명제야. 그러면 참거짓 판단이 일단은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 일단 우리가 이제 놀이를 하면서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 즉 네 말처럼 정말로 명제가 아니라면 지금 코난이 위기에 처했다. 이병헌이란 배우가 지금 어떤 연기하는 인물이 지금 칼을 맞았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냐? 우리는 분명히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허구라도. 허구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걸 너는 설명하기는 어렵지? 명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난 설명 가능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명제 끌고 온 이유. 허구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인지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촉발할 수 있다라고 끌고 가는 거였던 거였어요. 됐을까요? 자, 판단 가능하다는 얘기 그게 둘째였고요. 지금 마지막 부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힘들어. 이게 사실은 논리학에서 좋은 건데 여러분들한테 좀 쩔이 나왔네요. 일반적 현상으로 허구에 대해 몰입하는 걸 처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학문에서 일관된 이론으로 다양한 것들을 처리해야 훌륭한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력 혹은 뭐 분자, 원자에 대한 이론이 특정 몇 개만 적용되고 예외적인 게 되게 많다? 그건 좋은 이론이 아니에요. 모두 다 이 이론으로 처리돼야 돼요. 명제의 논리를 잔뜩 발전시켜 놨는데 갑자기 명제가 아니라 논리라는 좀 예외적인 걸 한다 하고 가버리면 사실 이 논리학의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하나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대신 명제로 넣어버리면. 그 의의가 있었던 게 바로 마지막 셋째였어요. 근데 되게 쩌리처럼 설명해놨죠. 조금 납득이 됐을까요? 자, 확인해 봅시다. 14쪽으로 오셔서 함정무력화부터 할게요. 눈치챘겠지만 스텝 1, 2는 제가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님들이 복습할 때 하시고요. 3, 4를 저랑 할 거예요. 3 한번 보세요. 인과역 좀 봅시다.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할만할 거예요. 보세요. 어, 4번까지 다 해보세요. 비례반비례 뒤집기까지. 그냥 뭔가 이상함을 인지하시면 되고요. 알맞은 말로 바꾸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다 낚시 나올 만한 선지들이야. 혹시 고틀로프 프레게라는 아저씨 아시는 분이 넘어갈게요. 되게 유명한 아저씨인데. 님이 어떻게 암?
뭐 어떻게 알아? 국어 기출에 나왔으니까 알지. 프레게가 한 말이 아주 재미난 게 있거든. 아직 하고 계시죠? 내가 집에 가고 싶어서. 3번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딱 봐도 저게 틀렸죠. 그럼 무슨 조건인지 빨리 찾아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놀이규칙 안에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라고 써 있습니다. 본문에. 그 부분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좀 부실해 보이긴 했지만. 자, 여러분들 요거 함정고력화는 적당히 하고 우리 마지막 문제 푸는데 시간을 좀 써야 되거든요. 지시체 개념을 설명해 드려야 돼서 그래요. 자, 일단 지금 푸신 거 한번 같이 봅시다. 첫 번째는 인과 바뀌어 있습니다.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뭔 소리야? 이건 또 바뀌었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 거짓을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지문에서는 다른 수능 기출에서는 이렇게 봤던 거야. 경험적 세계에 존재하지 않으면 언급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다른 기출에서 봤었던 비트겐슈타인 그거 말하는 겁니다. 자, 인과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불완전 명제 이론이 아니라 월턴입니다. 바뀌었죠. 세 번째,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가 아니라 놀이규칙 안에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본문에 깔려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4번이요. 바꾸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그냥 쉽게 하려면요. 의미론적 내용을 사용상 내용으로 바꾸면 깔끔하게 끝나요. 사용상 내용은 맥락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 사용된 맥락이 복잡해지면 당연히 사용상 내용도 변화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관계에 주목한다면 이렇게 돼요. 사용된 맥락이 복잡해지더라도 의미론적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의미론적 내용은 그 명제 문장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말하기 때문에 맥락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관계에 주목한다면 사용된 맥락은 의미론적 내용과 무관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번 문제하고 갈게요. 철학자 A라고 써놨습니다. 자, 누군지 그냥 오픈해드릴게요. 프레게라는 아저씨입니다. 난 님들이 알까봐 감춰놨는데 괜히 쇼했네요. 과제로 여러분들이 아닌가? 하여튼 과제로도 한번 나갈 아저씨인데 읽어보시면요. 뜻과 지시체를 구분해놨어요. 읽어보면 이제 뭔지 알 겁니다. 자, 이 프레게의 이론을 월턴 그리고 불완전 명제 이론과 비교해놓은 겁니다. 하나밖에 맞는 말이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4개가. 근데 아침에 풀려보니까 대부분 못 풀더라고요. 맞춘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 여기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처음엔 내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자, 풀어보시죠. 풀었어? 풀어보세요. 으아. 여러분들이 또 못 푸는 거 보니까 내가 틀렸나라는 생각이 다시